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불교에 대해서 특히 어떤 방식으로 불교가 전환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적인 불교에서 어떻게 과학적인 불교로 전환되어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수행이라는 것에서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사용되는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발전되어 온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불교 종교에서 과학으로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주제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현재 명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명상에 관련되어져서 붐이라고 할 정도로 명상 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이나 애플 앱스토어 이런 곳에 들어가서 명상 혹은 마음챙김 아니면 뭐 자비 이렇게만 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명상 앱이 이 정도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수요도 있고 공급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명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도 실질적으로 명상을 도입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 명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관련 키워드를 논문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 명상 관련 논문들도 이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2020년도에는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명상이라는 큰 키워드 대신에 마음챙김이라던가 자비 명상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명상에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보시면 2000년도부터 쭉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대중들의 관심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명상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 한국에 명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2000년도에도 명상은 존재했었고 사실은 100년, 10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2020년인데 계속해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까, 한국에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미국과 유럽의 명상의 발전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명상을 발전시켰고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명상에 관련된 붐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불교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요, 퓨 템플턴 글로벌 릴리저스 퓨처 프로젝트라는 요 연구소 센터가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불교나 아니면 타 종교인들의 수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미래에 개신교의 인구수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리고 무교인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대신에 불교인의 수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왜 제가 이걸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거 자체로는 불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럼 명상은 누가 하는 것일까? 또 재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럽에서도요,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유럽도 당연히 이 크리스찬, 기독교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무교인의 수는 똑같이 미국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인의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상 관련한 통계를 봤더니요. 이거는 미국의 NIH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그 발간하는 통계인데요. 요가나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인의 2017년도 조사 결과 미국인의 14% 정도가 요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미국인의 14% 정도가 또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불자는 1%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4%라는 거예요. 미국 인구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3억 3천만 명. 3억 3천만 명의 10%면 몇 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15% 정도가 된다는 거는 거의 5천만 명, 즉 대한민국의 인구 수만큼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사실은 이 숫자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2019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미국 인구의 14% 이상이 명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고 있을까? 그러면 무교인 사람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기독교나 타종교인들도 명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불교에서 시작이 됐고 종교적으로 시작이 됐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에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이 미국 정부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동들이 명상을 하는 숫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도엔 0.6%밖에 안 됐어요.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조사를 했던 6.5%의 미국 아동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이 말은 부모님과 함께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조금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미국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유럽에서 뭐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살펴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영국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웰빙, 즉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게 명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26% 정도가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뿌리를 가지고 온 명상이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불자들은 수가 별로 변동이 없어. 그리고 종교인의 숫자를 봤을 때에는 다 타종교에서는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명상과 관련해서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명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미국의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이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불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불교가 조금씩 더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는요. 중국과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아시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불교를 수행하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의 첫 시작은 티베트 불교였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때 1900년대 중반에는요. 티베트의 라마승이 처음으로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 라마승 게셰 나왕 왕걀이라는 분이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 미국 라마 불교 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의 그 영어 원 명칭은요. 라마이스트 부디스트 모네스트리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미국 라마 불교 사원이라는 곳인데 1958년도에 이 라마 불교 사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이제 그 라마 스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명상도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제자분들이 로버트 설먼이라는 분 그리고 제프리 호킨스라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미국 내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내시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원이 생겨지게 되면서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명상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많은 학문들이 쌓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사원이 바로 이 사원이었죠. 그 이후에도 1960년대가 되면은 일본에서 순유 스즈키라는 선사분이 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에 터를 잡으시고요. 젠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명상과 관련해서는 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요.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즉 선심 초심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알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도에는 LA의 젠 센터가 다른 그 일본의 선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로드 아일랜드 동부 쪽인데요. 여기는 한국의 순산 스님께서 가셔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한국의 선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또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 명상센터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명상센터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교의 사상, 철학, 그리고 불교의 수행. 그러면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조금 더 학자, 혹은 뭐 임상가, 아니면 상담사, 심리학자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불교가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고요. 1970년대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고 있죠. 요 때에는 이제 테라바다 불교에 기반해서 이 조금 더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이 잭 콘필드, 그리고 셰론 살츠버그, 그 다음에 제클린 맨델, 그리고 조셉 골드스타인. 이 분들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선생님으로서 이 명상을 지도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세 번째 분 빼고 요 세 분이 실질적으로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명상의 갈래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샴발라 인터내셔널이라고 티베트 불교의 또 다른 그 형태의 협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많은 곳에서 명상센터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1979년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십니다. 이게 첫 방문 사진이에요. 그때에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오시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그때부터 실제로 많은 과학자분들, 많은 정치인분들과 계속 대담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불교는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스님도 미국에 이제 그 영향을 주셨어요. 베트남의 우리 틱나탄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과 유럽을 오고 가시면서 명상센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거는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 명상센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1900년대에 쭉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명상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한 곳,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에서 과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 명상센터는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존 카바친이라는 분이 과학으로 이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MBSR 프로그램은요,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즉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이분이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적용시킨 부분의 효과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987년도에는요. 이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많은 과학자들,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뇌과학자들과 함께 이 마음챙김 혹은 명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학과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명상하고 행복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과학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정말 증명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논문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는요,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협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시고 많은 과학자들이 축이 되어서서 우리 이 담론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 논의 이런 것들이 책으로도 많이 번역되어져서 있고요. 거의 명상과학을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쯤이 되면은 MBSR 이외에 그 인지 심리 치료와도 이제 그 마음 챙김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요 세 분이 뭉치게 돼요. 여기 마크 윌리엄스
그다음에 진델 시걸, 존 티스데일 이분들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나라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움직임이 연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겨나고 우리끼리 좀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를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없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2004년도쯤에는요.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그 협회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미국 같은 경우 유럽이나 여름 방학이 굉장히 긴 거 아시죠?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 명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구를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이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 썸머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만나서 신진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도 소개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얻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네트워킹도 맺게 되고 그런 연구자들의 모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요. 명상을 좀 많이 하는, 명상을 좀 인텐시브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머리로만 명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명상을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그런 명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급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명상을 공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요.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이라마 스님과 대담도 매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럼 이거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볼까?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점점 확장되고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는요. 유럽에도 지부가 생깁니다. 이 스위스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스위스의 마인드 앤 라이프 유럽 지부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 교류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는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번, 유럽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이면서 연구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들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물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연구물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에서 과학으로 변모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명상 관련된 논문은요. 1970년도에 나왔어요. 이때는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초월 명상이라고 불리는 명상이 있어요. 그 명상에 대해서 먼저 논문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4년도에는요. 명상의 효과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했더니 우리가 시각적인 그 감각이 훨씬 더 달라지더라. 라는 그런 종류의 효과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디팍 초프라가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명상에 대해서 조명한 책 이런 것들이 오프라 윈프리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하면서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So if the mind, we're going to do this experiment to prove how powerful the mind is. Why don't you do it? Why don't Okay. you do it? Hold this string between your thumb and your forefinger. Just Yeah. hold it. Uh-huh. Mentally have the idea that it's moving. Okay? Don't worry. It'll start moving, and it'll start moving wider and wider. See, it's already doing that. Okay? In any direction you want. There you are. Now, mentally have the idea that it's going to start making circles. Just mentally have the idea. It's going to start making circles. There you are, see? Circles. Now bigger and bigger circles. There you are. Oh my heavens. Okay?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죠. 그러면
명상은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인식이 함께 성립이 되죠. 이때 2000년대부터요, 명상뇌과학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브레인 사이언스라는 이야기를 명상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템플라티브 뉴로사이언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컨템플라티브는 메디테이션의 조금 더 큰 단어, 그래서 엄브렐라 텀으로서 쓰는 단어인데요. 컨템플라티브 뉴로사이언스라는 게 명상뇌과학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2000년대에요. 굉장히 많은 뇌과학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뇌과학적인 연구가 명상뿐만이 아니라 시작되는 시기예요. 우리 뇌가요, 가소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뇌가 발달이 어린 시기에 되고 나서는 절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게 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뇌과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봤더니 뇌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명상을 했더니 이 명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또 뇌를 변화시킨다는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과학적인 부분의 발달이 되면서 명상의 뇌과학이 생겨나고 그 명상의 뇌과학으로 인해서 명상에 대한 그 효과성이 더 입증이 되고 그러면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챙김 관련 학술 논문 수가 2000년도부터 보았을 때 이 정도로 급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요, 보시면 2000년도에 몇 편 나왔죠? 21편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21편 나온 거예요. 지금은 3000편이 나오는 이 연구 논문이 이때는 20편 나왔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까지 300편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게 되죠. 이때 많은 논문들이 뇌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이 뇌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체를 한번 봤어요. 2000년부터 2010년, 2020년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거를 전체 그래프에 놓고 봤을 때 언제 이렇게 명상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실제로 여기 어디가 꺾여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여기 201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를 보시면 굉장히 딱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많은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음챙김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비와 관련되어서 찾아보아도 똑같아요. 자비에서도 자비 논문도 이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불교가 들어오고 명상센터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논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특별하게 또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이때에 뭔가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행히도 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모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아까 제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타임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타임지에 표지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타임지에 지금까지 2015년 전에 2번 표지 모델로 명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2003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The Science of Meditation. 명상과학. 그러니까 명상이 과학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2013년도에 이 표지 제목인데요. 10년 후에 2014년도에는요. Mindful Revolution. 마음챙김의 혁명.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정도로 마음챙김, 즉 명상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무언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명상을 많이 알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종교가 과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목격한 것들을 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2009년도 여름에 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하자마자부터 제가 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들이나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착했더니 저희 제가 잠시 머물렀던 곳에 학교에 앞에 있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 전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쉐론 살츠버그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명상을 지도한다. 근데 쉐론 살츠버그 우리 익히 들어서 알잖아요. 아까 보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의 창시자, 이걸 설립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책도 많이 내시고 자비명상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도 나 여기 가야 되겠는데 하고 그냥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그냥 자비 명상을 지도를 하시면서 같이 뭐 논의 질의응답도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네. 내가 미국 오자마자 이런 수업을 듣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명상 관련한 학회 그리고 모임에 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2009년도가 되면은요, 마인드 앤 라이프 아까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워싱턴 DC에서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열었고요.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백악관 옆에 있는 그 굉장히 큰 홀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 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여기가 꽉 찼어요. 그 위에 정말 점처럼 보일 만한 곳이거든요. 위에 있으면. 근데 거기까지도 다 꽉 찼어요. 근데 여기에 요 분 앉아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 5분, 6분 정도밖에 안 앉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에 대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목마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2010년도에는요, 레디오시티라는 곳에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레디오시티는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맨하탄이라는 곳만 생각해도 도시, 정말 전형적인 도시, 뭔가 이렇게 내가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한복판에 여기가 이제 콘서트 하는 곳이거든요. 레디오시티라는 곳은. 근데 이곳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정말 다 꽉 찼어요. 이곳이. 이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이곳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이곳에 한 번도 빈 자리를 못 볼 정도로 사람들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공원인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콘서트 많이 하죠, 가수들이. 거기에서 한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곳이 꽉 찬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맨하탄, 뉴욕에서는 이 정도로 불교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요, 메디슨, 제가 공부했던 곳인데 이 메디슨에도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오셔서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근데 이 메디슨이 좀 특별한 이유가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달라이라마 스님과 만나면서 이 명상과 관련된 뇌과학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스님이 그 MRI 기계에 들어가서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연구가 된 곳이 바로 위스콘신 대학교예요. 이 메디슨이 있는. 그래서 실제 이 리처드 데이비슨, 여기 보시면 여기 웃고 있는 왼쪽에 이분이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인데요. 리처드 데이비슨, 여기 오른쪽에 데니얼 골만. 여러분 혹시 정서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EQ. 그 만드신 분이 데니얼 골만 이분이세요.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와 리처드 데이비슨, 그다음에 데니얼 골만, 존 카바친, 이분들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친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 자주 뵙고 법문도 많이 듣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학교도 이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유펜을 한번 갔어요. 유펜에 유명한 긍정심리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유펜에 계세요. 여기에는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센터 이곳에 있는데 제가 아는 연구원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방문을 하러 갔었어요.
너무 재밌었던 건 그곳에 갔더니 불교학자분이 연구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심리연구센터에서는 불교학자분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때가 2011년도예요. 아까 보시면 2005년에서 2015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곡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제가 이 교육자들의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교육자들의 모임은 특별한 게 이분들은 모두 명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조차도 나 이제 명상 배웠는데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본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교사분들이에요. 실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학자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요. 이분들끼리 서로 나눔도 하시고, 그러면서 매년마다 모여서 서로가 이 명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을 모의하는 그런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ACMHE라는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거는 Association for Contemplative Mind in Higher Education 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혹은 연구진들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명상이라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혹은 우리끼리 연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회였어요. 근데 이때 12년도에 이게 4회째였어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2000년대 말부터 실제 많은 학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요때가 되면 많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오히려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명상 얘기하면 이때 뭐 한 몇십 편 논문 나오고 1년에 사람들 명상 연구하러 가요 이러면 명상을 연구하러 왜 미국을 가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명상을 교육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이곳에 갔더니 정말 명상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재밌는 게 마인드 앤 라이프 인스티튜트에서요. 학회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상 관련된 큰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때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게 돼요. 이게 이름이 ISCS라고 해서요.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ntemplative Studies 라고 해서 명상과학에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학회에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고요. 2014년도에 이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때에는 1,70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7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는 일반 학교, 대학교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2015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열린 이 명상 관련한 컨퍼런스를 갔었는데요. 마인드풀니스 앤 컴패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상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로버트 설먼. 아까 제가 말한 그 티벳 관련해서 굉장히 큰 학자라는 분, 이분이 이곳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불교의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많이 다뤘던 게 명상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명상이 어떻게 경제나 경영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럴 때 부작용은 없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이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유럽에도 나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컨퍼런스는 어떤 식으로 돼 있을까 가서 봤는데 영국에 갔더니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탈리아에 명상 관련한 학회가 있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곳에서는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뭐 스위스에서도 오시고 뭐 스웨덴에서도 오시고 여러 뭐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명상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서로 발표하고 나누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학회가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학회가 열리고 아시아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곧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발전 방향 속에서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불교가 발전되고 명상이 발전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전 방향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앱도 실제로는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명상 관련된 앱도 그리고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명상과 관련된 큰 학회들의 모임도 우리나라에서 곧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ISCS, 아까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 또 학회가 계속 열렸고요. 이때는 나라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34개국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2018년도에도 열렸고요. 2020년에도 열렸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40개국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한 모습도 보였고요. 2018년도에는 버클리 대학교 아시죠? UC 버클리. 여기에서도 나름의 명상 관련 그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명상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특히나 긍정적인 정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클리 대학교에서도 따로 만들어서 매해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곡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불교라는 종교가 과학으로서 발전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불교 혹은 명상이라고 얘기하면 과학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요. 종교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야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철학이라는 말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좋게 들리실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험하게도 들리실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런 변화가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교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것으로 오늘의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불교가 미국과 유럽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지금 변모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명상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명상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수행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트레이닝으로 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러면서 이게 과학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